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익 공유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폄하, 비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갖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기에 딱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입니다만 집권 여당이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기업 겁박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방역 실패,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 정책으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수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적인 방식의 국정 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이 큰 좀 이익을 얻게 된 기업들이 업종에서 그렇지 않은 반대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는 이런 개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재산 몰수한다, 반헌법적,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런 비판들 보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 또 이런 제안을 하게 됐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특수한 기업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을 주로 했던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얻고 있으니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좀 공유하자라고 여당에서 좀 제안을 한 거고, 다만 예전과 같이 무작정인 어떤 강압으로 비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이든지 금융 지원도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 코로나 위기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 정치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국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으로서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 분야의 분들께 참여를 호소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너무 이것을 과도하게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헌법적이야, 반자본시장적이야, 반시장적이야 라고 그냥 거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예.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안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무상급식, 무상복지 나왔을 때도 네. 지금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까지 점심을 공짜로 줘야 되냐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읽었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워진 분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격차가 너무나 벌어졌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지 이익 공유, 삼성에서 이익 남았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것은 자본시장 그런 체제에 맞지 않은 정책이야라고 거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예. 논의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야당이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취지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방법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책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앞서 장혜원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제도화를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 정치권에서 화두를 던졌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도화가 돼야 되죠. 그런 네. 의미에서 장 소장님께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이번이야말로 코로나 위기로 격차가 벌어진
어떤 특정한 계층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과거 우리 초반에 이제 영업자를 할 때만 해도 그냥 그 영업 제한을 따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본인의 개인의 어떤 손해를 감내하는 훌륭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에 자영업자가 영업 제한이 너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국가가 나서서 외국처럼 영업 제한으로 발생되는 손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해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건대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시절에는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에 자신의 어떤 고통을 감내했던 거에 비해서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거든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정부는 물론 여당 그리고 야당도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재원이 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공통점은 변화된 사회의 흐름에 좀 발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그런 기조에서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당의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기업 겁박에 불과하다,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된 흐름이라는 두 분의 주장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 폭을 좁힐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따라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냥 본인들의 생각만 갖고 상대방의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제도화가 되려면은 저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어려웠잖아요. 근데 올해 월급 인상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월급도 깎이고 자영업자들 돈도 못 벌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긴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그러면 본인들의 이익을 공유해야죠. 자신들부터 좀 반납을 하든지 예. 올해 인상된 분을 좀 삭감을 하든지 그러한 솔선수범 없이 삼성 돈 벌었으니까 돈 내놔, 어려운 사람 돕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올해도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솔선수범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요, 공정과 정의를 수없이 얘기했지만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버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익 공유하자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이익공유제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다라는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논란은 사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를 또다시 끌어들였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리더십이 다른 대권 주자에 비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좀 무겁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해 벽두부터 계속해서 이슈 메이킹을 하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입장에서 임기가 3개월도 안 남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면 제안서부터 어제 나왔던 이 공유제까지는 어떤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여요. 본인의 정책 소신인 통합을 기초로 한 정책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2월 달쯤에는 민주당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복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 제도라는 것이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큰 틀이 마련됐었거든요. 그때도 IMF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복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었고 이후 2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복지 제도가 변화되어 왔었는데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위기를 닥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들을 어떤 한시적인 제도의 지원이 아닌 복지제도라는 근본적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공동체의 삶으로 끌어안을 건가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이낙연 대표가 복지체제 개선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그것은 매우 여당으로서 또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주요한 정당으로서 예. 복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건가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지도라고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 개인만 봤을 때는 그동안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슈를 주도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인의 임기 동안에 뭔가를 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조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익 공유제를 본인이 내세운 것 세 번째 자살골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자살골은 뭐냐면요. 윤석열 국정조사하자 했어요. 그러다가 당내의 반발로 접었습니다. 예. 사면론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친문 지지자분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문제고 대통령이랑 상의 안 했습니다라고 한번 물러났어요. 이익공유제 지금 내세웠습니다. 예. 근데 며칠 전에 이낙연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 이익을 많이 얻은 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익을 배반적 아닙니까? 이익을 많이 본 분들에게 왜 재난지원금,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줍니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어떠한 그 철저하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검토 없이 정치적으로 내가 이슈를 하나 좀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아젠다를 뭘 던질까라는 정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자살골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 하기 대권 주자들 중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요. 지지율은 알파 오메가예요. 모든 거예요.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되게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40%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한 15%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3등으로 밀리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저러한 정치적인 다른 이낙연답지 않은 선택을 계속 강요를 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어떠한 머리 좋은 참모들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자, 대표님,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를 갖고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진 그러한 이슈 던지는 것은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뭐 이익공유제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하고 이율 배반적이라는 장성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네.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익공유제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물론 솔선수범을 좀 보여야지 좀 더 말에 힘이 실릴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여유롭고 이익 있는 분들이 좀 나누는 어떤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어떤 그런 어려운 분을 함께 보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어떤 발언인 거지. 그 보편 지원회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사면 논의도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정책 입장에서 그나마 대통령을 장기적으로 도우면서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이후에 나왔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계속 핵심 민주당 지지자로서 많은 공격과 점점 위기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정치라는 거는 갑자기 획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3강 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기이한 상황에 대한 인정을 하는 발언으로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미지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기가 7월까지 보장돼 있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과 말씀에 추론해 보면 이른 정치 진출은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다시 정치로 소환하는 발언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의 힘이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우울한 현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해라라는 말 같아요. 지금 지지율 1등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고려하지 말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민심이 뒷받침해 주니까 자신감을 갖고 정치해라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별의 순간이라는 게 안철수 대표는 이미 좀 놓쳤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검찰총장직 내려놓고 정치 뛰어들어라 뭐 이런 의미로 그런 받아들여야 건 됩니까?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임기를 7월 24일까지잖아요. 그때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정치를 하라라는 말 같습니다. 30% 가까운 지지율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국민의 한 대략 1,500만 명 정도가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아주 강력한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정치인이 아니죠. 지금 검찰총장이 예. 정치를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좀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의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지지율 높게 나와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지지율 높게 나오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라, 정치해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를 돌릴 때는 보수 야권으로 많이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현직 정부가 임명한 현직 총장이기 때문에 정부 여권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보다는 먼저 국민의힘의 자강을 통해서 단일화는 그다음 문제고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권에서 임명한 총장이니까 우리 후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딱 선을 그음으로써 국민의힘이 좀 더 스스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본인의 노력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저 반문재인 여당 반대만을 외쳤을 뿐이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그저 여당을 반대한다 이유로 반사이기에 좀 취해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과 후보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강조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얘기를 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음속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 대권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점 찍어 놓은 것이 아니냐. 대권 후보 간별사로서의 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지금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끌어가고 있던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또 등장을 했고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네. 방정식을 쓰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출마는 장 소장께서 예견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조건부 출마로는 상당히 당에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왜 화끈하게 결정하지? 아니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가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와 왜 연동되느냐. 네. 이거 지도자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선택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요 안철수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이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느냐, 예. 그리고 서울시장직을 놓고 야권 후보가 단일화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정진석 공관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의 어떤 다른 중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당의 지도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대당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 룰을 만들고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느냐. 예. 이것은요 사무총장 이상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지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면은요 쟤네들 뭐야 난장판이네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지금 뭐 자기네들이 선거 구도상, 여론조사상 유리하게 나오니까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국민의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나 오늘 상당히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좀 입단속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은 상당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도 곧 출마 선언할 거고요. 나경원 전 조건부 전 출마 의원도. 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했죠. 그냥 예. 결론적으로 보면 한 걸로 봐야죠. 예. 그다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내일 출마 네.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설 전에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로 기업인을 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서 안철수 대항마로 좀 내세우겠다라는 것을 보면 또 예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언이 아니라 이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경선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오세훈 전 시장이랑 안철수 대표의 양자 회동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안 대표가 회동을 미루자라고 했지만 네. 사실 뭐 날짜가 잡히지는 또 않았다고 해요.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만나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만나서 나는 출마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지 마세요. 그냥 입당하세요. 이렇게 서로 자기 할 얘기밖에 없잖아요. 예. 만나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인데 안철수 대표 상당히 지금 정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지만 저 여론조사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지지할 거란 말이에요.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 가로 열고가 빠져 있었어요. 예. 나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화를 해야 예. 된다.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정치력이 없다. 반감만 살 뿐이에요. 앞서가는 후보답게 좀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좀 터놓고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출마 선언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내가 야권 단일 후보, 야권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매진하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반발과 반감을 살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회동이 무산이 됐으니까요. 오 전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오전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 여론 환경도 좋지가 않아서 예. 약간 스텝이 꼬인 상황인 걸로 보여요. 어쨌든 유력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도리어 이제 우리 장 소장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보궐선거라는 게 정치선거로 흐르는 방향이 크지만 이 코로나19 위기라는 상황에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어떠한 시장을 뽑을 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고 예. 보수 야권 단일화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정책 야합을 칠 수 있는 그냥 단일화보다도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이냐.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밝히고 어떤 인물로 보여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보수 야당이 해주셔야지만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선거가 다가오면 단일화 이슈는 도리어 본질적 이슈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현재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힘겨루기는 한 달 정도 지속되겠지만 어느 순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서울시장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또 만난다고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공식 출마를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10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등장인물,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참 그것을 우리 좋게 봐야 될지 왜 정치권에서는 사람을 안 키웠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악재를 떨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둘러싼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네. 어느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되게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줘서 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재평가받을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전사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경선 과정 중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자막 통해서도 소개가 됐는데 홍준표 전 대표 만나갖고
꼭 당선되라라는 덕담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 두 사람이 재작년이었죠.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나경원 의원에게 원정 출산이랑 아들 이중국적 의혹 뭐 이거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굉장히 그 앙금이 쌓였던 상황인데 이 또한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검찰에서 모든 것이 다 떨쳐버려졌기 때문에 예. 여유 있어 보이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랑 나경원 전 원내대표 상당한 좀 기묘한 인연이 있어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 10년 전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당대표가 홍준표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치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서로 그냥 격려해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홍준표 의원 얘기 나와서요. 잠시 또 얘기하자면 홍준표 의원이랑 윤상현 의원이 최근 안 대표에게 좀 주목하는 듯한 그런 모습. 일단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뭐 절에서 만났다라고 해서 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안 대표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두 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예. 이건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이 두 분들 안 껴주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등 후보 안철수 후보랑 좀 연을 맺어야 되나? 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동안 말씀 안 하시느라고 좀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그만큼 뭐 상대적으로 보궐선거 레이스가 이렇게 뜨겁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부산시장에 대한 공식 출마를 했고요. 네. 박영선 중기장관도 곧 뭐 출마 결심을 하는 분위기 그리고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원내대표가 서로 후보가 되면 단일화하자 뭐 이런 합의도 했다고 하고요. 네. 전반적인 민주당의 이번 보궐선거 현재 레이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좀 안정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비해서 어찌 보면 동력이 적다 볼 수도 있지만 좀 불안정해갖고 외부 변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 수 없는데 또 국민들은 그런 불안정한 또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시니까 또 국민적 관심이 저쪽으로 쏠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 어제 공정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장들 선임을 했어요. 5선 중진들로. 예. 그리고 공정 관련된 룰도 결정했습니다. 2월 말쯤 경선이 일어나고요. 저희는 경선 룰은 50%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네. 주목을 받았던 여성 가산점 부분에 있어서는 전현직 국회의원한테는 10% 가산점, 신인 여성 후보한테는 25%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다면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받은 득표의 10%를 가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박영선 장관, 우상호 대표 이렇게 양대 대결로서 뜨거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김영춘 장관이 다시 이렇게 도전함으로써 당을 이끌 어떤 헌신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좀 조용하지만 충분히 그 이후에 좀 뜨겁게 다시 한번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선 준비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궐선거 상이 유리하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여당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선거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국민들에게 좀 더 변화하고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도 그냥 정부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취약할 게 정말 위기에 몰린 계층들을 어떻게 빠르게 현실적으로 도와줄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일어나서 네. 선거라는 그런 잔치가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서로 누가 자라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권에서 보는 보수 야권의 단일화를 둘러싼 복잡한 고차 방정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어떻게 빨리 끝나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어쩌면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민심의 향방이 단일화 하라고 압박을 하게 된다면 그 두 정치 세력 간의 민심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